예, 1월이 워낙 또 기대감이 컸었던 달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하락이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약한 것인지, 돌파구는 있는 것인지,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과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뭐 미국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시장이 최근에 더 약했다는 게 이제 심리를 위축시키는 건데요. 우리 시장이 이렇게 약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제 언제가 이게 좀 지나갈까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뭐 올해는 조금 뭐 어수선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뭐 코스피 상승률이 저조할 것 같고요. 네. 방향성보다는 뭐 변동성이 높은 해라고 그래야 될까요? 조금 뭐 좀 들쭉날쭉한 그러한 시세 흐름이 예상되는데요. 사실 뭐 나스닥이 고점 대비 10% 이상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S&P는 이제 한 고점 대비 5% 정도 빠졌죠. 코스피가 한 그 정도, 그 사이 정도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하락률이 뭐 지금까지 적진 않았지만 앞으로 좀 특히 상반기에 조금 수급 불안이 좀 수급 공백이 예상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바로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요. 조금은 코스피가 좀 이렇게 횡보하는 혹은 변동성이 큰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감을 조금 낮추면 대응하기가 조금 더 편해지겠군요. 네. 예, 너무 이제 기대감을 높여놓기보다는요. 수급 요인이 특별히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에 관한 노이즈가 이제 있었는데요. 사실 또 상장할 기업이 이제 또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런 점에서 LG 엔솔과 관련된 자금의 쏠림 현상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뭐 작년부터 어쨌든 뭐 IPO가 커서 20조가 넘었죠. 작년에 공모 기준으로. 올해는 이제 그 이상이 될 것 같고 LG 엔솔만 해도 뭐 지금 13조니까요. 적지 않은 규모고 가령 2010년 정도가 근래 가장 IPO가 많았던 해인데 그때 뭐 한 10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0조라든지 올해 30조 규모는 적지 않은 증시의 어떤 무게에 부담을 주는 그런 신규 상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에 갔던 자금들이 이제 금요일이면 납입을 하고 돌아오면서 어차피 많이 못 받았으니까 그 자금들이 다시 증시로 좀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뭐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또 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청약에 114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몰렸기 때문에 뭐 일부는 들어오겠죠. 하지만 뭐 CP라든지 단기채, 뭐 여러 가지 신탁 자산 이런 쪽에서 다양하게 청약에 참가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단기 유동성 혹은 채권 자금, 단기 채권으로 다시 되돌아갈 것 같고요. 그래도 공모 전보다는 지금 공모 후 내일이면 이제 어쨌든 환불이 되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좀 1월 시장이 어수선했던 이유가 몇 가지 좀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이 좀 있어서 펀드도 좀 움직임이 있었고요. 또 기업 물적 분할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투자자들의 실망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카카오 사태도 그렇고요. 뭐 HDC 현산 사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을 좀 힘 빠지게 만드는 요인이어서요. 거버넌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좀 논의가 되겠네요. 네, 뭐 조금 개선되려고 진통을 겪는 건지 뭐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조금 한국의 지배구조 혹은 경영권 리스크의 민낯이 뭐 좀 곳곳에서 마침 주가가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같이 이제 그런 것들도 터져서 조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뭐 대주주의 너무 우호적인 제도 그리고 뭐 몇 가지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법률의 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제를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좀 관념적인 얘기만 했나요? 실질적인 주식 얘기로 좀 이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어쨌든 조금 반등의 자리까지 내려온 거는 내려왔는데 많은 분들이 어쨌든 삼성전자의 향방 그리고 삼성전자에 많이 투자하고 계신데 삼성전자 지금 자리 어떻습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새롭게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반도체 앞날은요? 네, 뭐 저희가 섹터 담당은 아니겠습니다만 뭐 탑다운 아이디어로 보면
삼성전자 때문에 올해 코스피의 하단이 조금 저지된다. 삼성전자가 좀 코스피의 추가 하락을 조금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정도로 삼성전자의 향후 전망은 뭐 밝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아무튼 뭐 애플은 뭐 조금 잘 나가는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조금 뭐 기대 대비 못 미치는 부분은 뭐 한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ROE의 차이라든지 자기자본 이익률의 차이라든지 또 기업 환원이 지금 삼성전자가 작년 초에 뭐 선언을 했죠. 이익의 50%의 배당을 주겠다라는 이제 선언을 했는데 지금 개선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애플과 결정적인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자사주 매입 소각이 좀 적어서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 차이를 더 부추기는 것 같고요. 좀 기업 성격의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쨌든 뭐 반도체가 사이클이 뭐 많이 그 좀 마일드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클리칼을 피해갈 수는 없는 섹터고요. 모바일 기기도 어쨌든 전 세계 경기에 조금 변동을 받는 섹터고요. 반면에 이제 애플은 뭐 같은 뭐 하드웨어 모바일 기기 업체입니다만 반도체가 없다라는 부분하고 좀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이 네. 강하다라는 부분, 앞서 말씀드린 뭐 가령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6, 7년간 주식 수가 유통 주식 수가 거의 한 30% 줄었어요. 자사주 소각이 많이 네, 됐군요. 그래도 네. 2017년부터 보니까 ROE가 거의 3배 증가해서 110% 정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 미국 주식이 대부분 미국의 메가테크들이 그렇습니다만 국내 기업하고 해외 주식과의 어떤 그 수익률의 차이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좀 전에 잠시 후에 우리가 성장주 얘기도 하겠지만 IT 반도체를 포함해서 IT 뭐 하드웨어, 뭐 OLED, 뭐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는 관심을 둬야 되는 게 맞죠? 네, 예. 올해 뭐 가치주라든지 성장주라든지 뭐 금리가 올라가니까 성장주는 안 되고 네. PR이 낮은 가치주는 되고 이런 개념보다는 많이 올랐어도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가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어쨌든 성장주 카테고리에서 올해도 약진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네. 다만 지수 변동이나 지수 저항이 큰 해이기 때문에 조금 다수의 섹터가 다 같이 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좀 종목별로 더 세심하게 접근해야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장주냐 가치주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미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 조정 장세 들어갔다. 미국 뉴스에 이제 딱 헤드라인 뉴스로 나왔던 건데요. 미국의 그 빅테크에 대한 그 우려들은 사실 사석에서도 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의 기술주가 좀 무너지고 그러면 국내 성장주들도 당분간 좀 어려운 걸까요? 아무래도 올해는 이제 한미 주식 시장이 다 같이 조금 변동성에 시달리는 해가 아닐까. 예. 특히 상반기는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미국도. 네. 그리고 뭐 어쨌든 유동성의 근원이니까요, 미국이. 그리고 기업 어닝이 전체적으로 좀 주식시장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로스 모멘텀, 성장의 모멘텀이 올해는 조금 줄지 않습니까? 네. 글로벌 기업들의 EPS도 작년에 재작년 대비 15% 증가해서 올해는 뭐 한 자릿수로 이제 줄 것 같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기업 이익의 성장성도 조금 기대에 못 미치고 특히 상반기는 통화 정책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아주 극도에 달하는 예.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 공백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성장주나 한국의 성장주나 조금 변동성이 큰 한 해로 봐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연초 한 상반기에는 국내에도 가치주가 뭐 조선이라든지 화학 섹터 뭐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철강이나. 네. 근데 하반기로 가면서 사실은 가치주가 경기주가 좀 꺾이고 새로운 성장주가 굉장히 많이 강했어요. 그런 점으로 보면은 또 연간으로 보면 좀 달리 볼 시각도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어쨌든 올해는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 경기 확장기에 금리와 물가가 같이 올라가는 이제 해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기업들이 어디일까? 지금 연초부터 지금은 사실은 에너지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예. 혹은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된 거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아무래도 소비의 확장이라든지 네. 또 하반기에는 전 세계적인 보복 소비 또 오미크론이 좀 통제된다고 가정하면 결국 서비스업 이런 쪽에 다양한 실적주가 하반기에는 조금 약진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경기 순환주든 아니면 기술주든 조금 실적이 더 개선되는 서프라이즈한 기업들에 또 초점을 둬야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그 포인트이신데요.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업종이나 주식이 무엇이냐, 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긴축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사실은 미국 10년물 금리가 1.9까지 갔습니다. 대략 한 2%가 마지노선이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박사님께서는 2.5, 3%도 갈 수 있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사실 그때 별로 대꾸를 안 했는데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데 지금 국채금리가 빠르게 오르고요.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도 뭐 살벌하대요. 뭐 3월부터 올릴 거에다가 1월부터 올릴 거야. 50bp를 초반에 올릴 거야. 제이미 다임은 뭐 6번, 7번 올릴 거야. 어떻게 보세요? 그럼 이제 FOMC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네, 1월 26일 다음 주 네. FOMC인데요. 모르겠습니다.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50bp 인상론은 3월부터 인상론은 그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조금 뭐 급박하다라는 이제 반증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반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좀 지켜봐야죠. 그런데 지금 1월 어쨌든 FOMC에서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3월부터 50bp 인상을 바로 하면 사실은 이게 1985년 이후에는 첫 금리 인상의 스타트를 50bp 인상한 적이 그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이 더 나올 어떤 그 긴축의 강도는 없을 정도로 오히려 시장은 좀 매를 먼저 맞는다라는 관점에서는 나쁜 시나리오는 반드시 아닙니다. 오히려. 네, 더 이상 더 매파적인 정책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1월에 양적 완화 종료, 3월에 50bp 인상과 더불어서 분기당 1,000억 달러씩의 양적 긴축. 이거는 뭐 나올 수 있는 게 다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발상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25bp 정도씩 조금 조심스럽게 인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월가에서 뷰가 뭐 지금 굉장히 뭐 극한적으로 이제 강성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김한진 박사님도 기존의 뷰 자체는 3월부터 올리기 시작해서 25bp씩 해서 서너 차례 정도 올릴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1월 혹은 이제 3월에 50bp 솔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속도의 문제이지 방향성은 그렇게 잡혔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 국내 증시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 한국은행도 그렇게 보면 금리를 좀 더 올려야 될 이유가 생기기도 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뭐 지난번 금통위에서도 총재 발언이 있었지만 하반기에 한두 차례 인상을 열어놨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뭐 한 두 차례 인상은 좀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한국도 전 세계적으로 기대했던 예상했던 것보다는 인플레이션율이 급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팩트인 것 같고요. 하반기에 여러 가지 공급 차질이라든지 코로나19가 몰고 온 일시적인 요인들이 조금 잠잠해져도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쨌든 조금 더 비둘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인플레이션 조건은 올해는 충족되기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낮아지지만 7%에서 올해 한 3%대 중반으로 미국 소비자 물가가 낮아지겠지만 3.5%라는 것은 근래에 보기 드문 아직도 높은 물가고 내년도 한 2.5%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코노미스트들이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좀 주식시장, 자산시장 전반에 좀 불확실성 요인을 증폭시키고 있는 과정이 지금 1분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을 좀 원래 사실 오늘 저희 뭐 사전 질문들은 국내 증시가 왜 이렇게 처지고 있느냐, 거버넌스 문제라든지 혹은 네.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 좀 관념적인 것 같아서요.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더 투자자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요. 어쨌든 지금 어렵게 1월을 지금 지나고 있고 다음 주 FOMC 그다음에 또 우리는 또 설명절이 있습니다. 네. 1분기 정도를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1분기는 뭐 조금 현금을 조금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예. 변동성을 역이용하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변동성을 역이용한다는 것은 급하게 떨어졌을 때 좀 사주고 올라오면 좀 차익 실현하고. 네. 트레이딩을 조금 어쨌든 부지런히 할 필요성도 있는 시기가 1분기인 것 같고요. 예단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상반기에는 외국인들이 쉽게 들어오지는 못할 거다라는 부분에서 수급 공백이기 때문에 작은 매물로도 지수가 조금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적응을 하시되, 다만 올해는 작년보다 혹은 재작년보다 상승 종목 수가 준다라는 거지 상승하는 종목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확실하게 상승하는 종목 쪽에 좀 포커스를 둬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주식은 앞서 말씀 나눴듯이 조금 실적이 뒷받침되는 성장주가 오히려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하, 오히려 지금은 전 세계 테마가 아무튼 이제 금리가 조금 올라가고 통화정책이 불확실한 과정에서는 흔들리긴 하겠습니다만 떨어질 때 뭘 사는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성장주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네, 성장주가 어렵다, 가치주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결국은 실적주인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것은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성장주에 꽤 있다. 네, 성장 아이템 속에 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아무튼 성장과 실적을 주목하면서 까다로운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분기 시장을요. 그런 시장 흐름들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우리 시장 현재 요인들하고요.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